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돌아오는 IMF의 구제 금융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스가 상환을 했습니다. 디폴트는 좀 면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15일에는 채무에 대한 상환 물량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스 재정이 바닥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그리스의 채무나 구제금융 만기 상황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여기 맞고 나면 저기서 터지고 틀어 맞기에 급급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예. 빚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빚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남에 의존하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리스크를 하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그리스 문제를 두고 차액권단과 당사국인 그리스 간의 치킨 게임이다. 이 치킨 게임이 그렇게 쉽게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용어입니다. 다음 시에 제가 파리 클럽과 런던 클럽 오늘 새로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가면서 치킨 게임이 얼만큼 중요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 문제 관해서 이렇게 치킨 게임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파리 클럽에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용어 자체를 이렇게 쉽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심각한 치킨 게임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 올해 들어서 그리스 채무 문제를 두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의미는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오늘 IMF의 구제금융 상환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7억 5천 유로 이게 되는데요. 요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원은 예산에 전용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채무에 대한 재정이 바닥나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갚았다. 상당히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긴급해서 갚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7억 5천 넘기긴 했지만 오늘 미국에서 주가가 또 유럽의 주가가 그리스라든가 주가가 비교적 이렇게 떨어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채금리가 아주 수직 상승해서 다시 한번 그런 국채금리 문제, 앨런스 거기 문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좀 약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억 5천 갚았는데 괜찮은 거냐 하면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15일에는 이제는 ECB의 구제금융이 ECB의 채무 상환에 요게 이제 14억 정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고비입니다. 7월 달이 이렇게 보면 IMF로부터 15억이 들어오고요. 유로 베이스로. 그다음에 ECB로부터 한 30억 유로 들어오는데요. 엄청난 규모죠. 달러가 아니라 유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지금 1유로당 1.13달러 정도 되니까 유로 베이스로 이렇게 30억, 15억 유로는 달러 베이스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분할 지원금이 한 72억 유로 남았는데 사실 이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7, 8월에 돌아오는 금액하면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스 문제, 이 산 넘어 산이다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현재 그리스의 어떤 재정 상태가 어떤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리스는 재정이 바닥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최소한 7월까지는 이게 무사히 넘기려면 잔여분 72억 유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재무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 긴축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구제금융 받는 가운데 긴축을 이행을 제대로 못했고 특히 치프라스 정부의 아주 이중적 태도 이런 게 국제사회 문제가 되면서 사실 이번에 채권단이 종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 72억 유로분 잔여분이 이렇게 받지 못할 때는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것은 가장 이렇게 우리 속담에 뭐하고 뭐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쓰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용어입니다는 치프라스 정부는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좀 이중적 태도라든가 아주 이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저렇게 낙관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디폴트는 면하자 하는 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방안이죠. 여기에 대한 반대 네. 입장. 근데 당신네들이 할 일은 하느냐 하면 보통 구제금융 받으려면 그렇게 희망사항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리스의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그 입장에서 보면 긴축이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이번에 구제금융 그 자녀분 지급해주면서 채권단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그 긴축이행 문제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협상이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종전과는 다른 뭐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의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그리스의 운명은 지금 채권단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간 어찌 보면 그리스에 좀 채권단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갈수록 보면은 상당히 채권단이 이제 냉담하고 좀 뭐랄까 선을 확실히 긋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문제 심각성이 네. 얼마큼 가냐면 이 채권단의 태도를 보면 되는데요. 채권단이 크게 보면 지금은 트로이카다 해서 IMF가 있고, 네. 그다음에 EU가 있고, ECB가 있지 예, 않습니까?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IMF와 EU, ECB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비교적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 IMF와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EU와 ECB와 태도가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시청자분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IMF는 지금 그리스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네. 주변 그 채권국이라든가 채권과 관련된 은행과의 굉장히 그 최악의 상황이 돼서 소위 플랜 B, 시나리오 B 해서 컨디션 플랜 B 정도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과거에 EU라든가 ECB의 그 태도와 이렇게 동일했던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 만기 상환인 7억 5천만 달러, 7억 5천만 유로의 모습이 일단 갚였다 하더라도 네. IMF의 태도는 상당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EU도 태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EU는 유로랜드와 EU와는 이렇게 구별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EU는 이렇게 유로랜드 회원국 플러스 여개국, 이게 유로랜드는 영내국, 그다음에 EU는 여개국 예. 중에서 유로랜드 영내국 이에 EU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유로랜드 회원국은 19개국, EU의 회원국은 28개 회원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것, 나머지 그 9개국들이 주도가 되는 것이 영국이거든요. 이번에 그 영국의 총선 결과에서 보면 보상, 다시 말하면 네. EU의 그 탈퇴를 그 이렇게 국민의 그 공약을 내걸었던 보상이 이렇게 선언하는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개국 사이에는 유로랜드 회원국 밖의 여개국 사이에는 영국의 태도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을 끌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그리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로존 내에 그리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로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EU까지 이렇게 사실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네. 측면에 종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IMF와는 비교적 좀 사실 거기까지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이번에 총선 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랜드는 뭐 어쩌거나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종전에 트로이카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의 그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이 지금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여러 가지 좀 상황 변화가 예고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국제통화기금이요. 그리스의 어떤 디폴트에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라는 이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디폴트도 여러 종류가 있다. 기술적 디폴트와 부분적 디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 네, 이 네. 디폴트 얘기가 네. 그동안은 시장의 평가기관, 시장 참여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디폴트 문제 검토한다는 것은 IMF 채권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태도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폴트에게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검토했는데 지금은 채권단에서 검토하는 데는 이 변화 조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뭐 테크니컬 디폴트, 기술적 디폴트라든가 파셜 디폴트, 소위 부분적 디폴트, 영구적 디폴트, 전면적 디폴트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 많이 들으실 용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차제를 끼워서 한번 검토해 보면
디폴트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국가가 가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라토리엄 상황과 디폴트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테크니컬 디폴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테크니컬 디폴트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디폴트도 일시적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 디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지금은 진행자분이 이렇게 진행자분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빈 문제가 5월달 들어오는 것은 유동성 문제에서 이렇게 미스매치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6월 이후서부터 생각한 그 만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사실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다 하면 5월달 부분에서는 테크니컬 디폴트라는 게 국제금융 시장에 안정화시키는 게 그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5월달 갚지 못한 6월이면 돈이 넘치는데요. 5월에 기술적인 유동성 미스매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영구적 거의 갚지 못했다 영구적 디폴트를 하면 사실상 국제금융 시장에 많은 충격을 돼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채무 영환, 채무 유예를 테크니컬 디폴트 내지는 모라토리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미리 차단시키는 게 좋죠. 투자자라든가 국제 채무 관계 미리 정리, 채무를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식으로 하면 친척집도 다 끌어들이죠, 뭐 다 끌어들이죠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친척이 모두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죠. 그런 것은 뭐냐, 방지역에서 영구적 디폴트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문제에서도 부분적으로 갚지 못하는 사항을 부분적 디폴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진비를 갚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영구적 디폴트다, 전면적 디폴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기로 따져서 테크니컬 디폴트와 그 다음에 영구적 디폴트, 그 다음에 채무 갚지 못하는 범위에 따라서 부분적 디폴트와 전면적 디폴트. 그러면 대체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그 두 가지를 서로가 합집합을 하면 대체로 보면 전면적 디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구적 디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전면적 디폴트는 영구적 디폴트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문제가 초기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디폴트, 영구적 디폴트, 이건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일시적 디폴트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기술적 디폴트, 일시적 디폴트, 이런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채권단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시장 참여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채권단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스의 어떤 채무를 놓고 당사자인 채권단과 그리스가 좀 계속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이 양사 간에 맡겨놓지 말고 파리클럽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파리클럽이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채무를 당사국, 채권자가 채무자 간의 감정 싸움이 되면 그게 뭐냐, 결국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제3자 입장, 예를 들어서 노와 사의 문제는 사실 그 당사자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는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불신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여건 이상으로 많은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 노와 사의 문제는 정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권과 채무 문제는 대부분 국제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에서 채무 상환 조정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을 제3자 방식이라 해서 이것은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이 있는데요. 그럼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파리클럽은 국가의 채무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런던클럽은 상업용 채권, 상업용 채권 구별되겠죠? 그래서 구별돼서 확실히 나오는데요. 이거 채권단에서 이게 디폴트 상황을 이렇게 거론하면,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그 파리클럽으로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얘기인데요. 자, 파리클럽 앞으로 좀 많이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오랜만에 나왔던 용어죠. 이게 1956년 아르헨티나의 국가 채무 조정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채권단과 아르헨티나 간의 골이 깊은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나중에 그리스 경제가 지금 얼마큼 채권단과 채권단 트로이카와 이렇게 신랑이 벌어진 과정에서 당사국인 그리스는 어떻게 경제가 피폐해졌을까 하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가 당사국에 맡기다 보니까 경제가 피폐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채권 채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인 아르헨티나는 더 경제가 피폐해서 어떤 채무를 상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떨어진 경제가 피폐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파리클럽의 제3자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실제 그 파리클럽 넘어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네. 왜 시청자분한테 이게 파리클럽이 안 들었냐 하면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면 당사국 간의 해결 방식이 더 손해됐다 하는데요. 지금 당사국 간의 해결 방식이 3년 이상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시청자분도 이 집만 오면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 이 차제에 이 문제를 좀 조정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3자 방식에서 파리클럽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파리클럽으로도 막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가장 급한 사람은 또 그리스고 그리스에서 또 치프라스 총리 아니겠습니까? 현재 치프라스 총리 역시도 그리스가 디폴트 되는 것을 원치 않을 텐데 말이죠. 네. 네. 그리스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예. 뭐든지 이제 채무를 가지고 마지막 제3 방안 러시아에도 뭐 구제금융 구해먹고 막 그랬습니다는 네.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이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저쪽에서 풀어갈 수 있는 성질이 될 것은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제 위상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서방과의 당사국가에 결정하지 않는 방식을 내가 뭐냐 그리스란 지리적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서 러시아를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서방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에 협조하다간 더 큰 충격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것을 뼈아프게 이렇게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쉽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퇴양난의 고리에 처해 있는 것이 치프라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치프라스의 최근의 그 태도 보면 디폴트 가능성을 부인함과 함께 그동안 가장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치프라스 정부 이후에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인상도 좀 험악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인상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뭐냐? 채무이행은 긴축이행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3자 방식으로 해서 러시아로 뛰어가고 뭐 이렇게 쓴다는 사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채권단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해서 협상에 적극적 입장을 이렇게 보이는 태도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런 태도 변화를 볼 때 이렇게 사실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거를 보이는데요. 정작 문제는 네. 채권단의 문제가 조정이 되더라도 내부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거 공약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그 내용을 전부 치프라스 정부가 전부 반대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연적이 깨지면 그리스 내부에서 어떠냐 단독 정부 구성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의 이렇게 선거 일정을 볼 때는 연립 정부가 깨지면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연정 문제에서 그동안 연정을 하기 위한 공약 문제가 전부 깨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그간 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 갚지 못할 위에 처해 있습니다. 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까요? 정작 그리스 내부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긴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스 국민도 그렇고 뭐 공무원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어떤 소득이 $100씩 삭감된다. 뭐 이런 한 번 얘기가 시위할 있습니다. 때마다? 예. 네네. 그럼 이 재정위가 지속되면서 그리스 경제 국민들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이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네. 이 문제가 이렇게 3년 이상 예. 그렇게 많은 구제금융을 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했을 때는 그리스가 빚진 거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가 지난 3년 동안 이거 지속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그리스 경제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냐 어떤 사람은 작년에 그리스 경제가 조금 성장률이 개선된데 그거는 아주 파이가 적어진 상태에서 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 경쟁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뭐든지 경제에서 보면 가장 축소 균형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안 좋으면 대책이라도 간 거야 되는데 이게 축소된 상태에서 나아지는 것 보면 착시 현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네. 각종 시일이든가 뭔가 이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인데요. 바로 그리스 경제가 그런 모습을 당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얼만큼 피폐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김 PD께서 자막을 보고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서 그리스 경제가 파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경제 파탄이 되면 시청자 여러분 채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 떨어졌느냐? 경제 규모 보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 3,559억 달러대에서 지금은 2,370억 달러로 아주 줄어들었죠. 가장 중요한 게 1인당 GDP입니다. 네. 그리스가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2008년에 우리 경제 1인당 GDP가 한 2만 달러 넘을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리스가 뭐냐? 32,800달러입니다. 그리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의 재정 파탄을 위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왜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냐 하면 그만큼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의 아주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만큼 떨어졌냐면요. 재정이 파탄 과정에서 사실 시위 때마다 100달러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고스란히 이 부분에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GDP가 21,500달러. 우리가 1인당 GDP가 28,000달러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환율 효과가 있긴 합니다는 28,000달러 되는데요. 2008년도에 한국보다 이렇게 1.5배 정도 잘 살았던 이런 국가가 재정위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거꾸로 되는 상황, 이런 상황. 그래서 2만 달러 내외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자금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재정위기 구제금융 과정에서 해야 될 돈 갚을 능력, 씀씀이 이걸 줄여야 되는데요.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제금융 여다 보니까 환자에 해당되는 그리스 경제는 환자는 더 아주 골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문제가 지속되고 이제는 채권단에서 밑빠진 독에 물이 구멍 크기가 더 커지는데 작아져야 되는데요. 더 커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경제학에서 보면 외부 경제 효과. 문제는 뭐는 누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땜질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런 각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 조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뭐 경제 규모도 그렇고 1인당 GDP도 그렇고 좋을 때 비교해서 거의 30% 정도 이렇게 줄어든 모습. 거기에다가 국민의 고통은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으면 이번에는 그리스를 아예 유로존에서 탈퇴를 시키자라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생각 역시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앞날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디폴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렉시트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렉시트 방안에서 지금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져야 될 이런 그 시장에서 많은 영향이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도 그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 입장을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 위험이 계속해서 누적된다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커지기 전에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주 냉혹한 심리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시장 참여로부터 굉장히 공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쩌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채권단 IMF는 뭐 다자간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는 지금 유로존이라든가 아니면 EU 경우에 따라서는 EU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EU 문제에서 여기국이긴 하지만 영국의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EU의 영국의 탈퇴를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보궐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EU의 유로랜드 여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 타결된 상태거든요. 확인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유로존 내부에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이야 뭐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태고 의결권을 EU의 유로존 내의 의결권을 생각해보면 두 국가 입장인데요. 지금 최근에 독일에서 실시된 유로존과 관련돼서는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과 가장 이익이 항우되는 이런 독일 입장에서는 그리고 프랑스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 불법 이익 문제 때문에 이 유로존 유럽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국수주의 움직임이 많이 강했던 이런 국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렉시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차선에 대한 척으로 나오면 그리스를 좀 유로존의 내부 살리되 그리스에 대해서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지유로 방식 이런 방식이 제3자 방식으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든 안 가든 파리클럽 문제, 그 다음에 지유로 방식, 그래서 그렉시보다는 지유로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절충안이 상당히 나오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 돈을 빌려준 채권단 입장에서도 참 갑갑하고요. 또 그리스 국민들도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 궁핍해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를 숨쉬게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리스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지 좀 네,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숨쉬게 하는 건요. 예. 채권단한테 숨쉬게 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또 노력도 해야 되는 본인들이 부분이 있죠. 숨쉬게 해줘야죠. 예. 네. 근데 채권단한테 지금 그 그리스 국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그리스를 숨쉬게 하라 하는 것은 채권단한테 구조금융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참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이경 때문에 그런 시각차 때문에 계속 좀 난항을 그렇습니다. 겪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